네, 세미나에 앞서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정재원 박사님을 저 간단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재원 박사님은 저희 교실에, 저희 신경외과 교실에 김영수 교수님께서 저희 지금 연구단 주제랑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은 영국 그 의료기기 개발부터 그리고 그거를 제품화하고 그리고 외에는 국내에서도 판매까지 다 간 그런 경험을 소중한 경험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그걸 좀 공유하고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재원 박사님은 현재 고용 테크놀로지 메디칼 솔루션 사업부 M1 사업팀 부장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2009년도에 한양대학교 전자전기 제어 계측공학과 박사를 마치셨고 그리고 일본 규슈대학에서 연수하셨습니다. 정재원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정재원입니다. 올해 여기 센터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 12월 발표 연사로 해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아까 이야기처럼 저도 김용수 교수님이 은사세요? 은사 분이신데 김용수 교수님이 11월 말 정도에 전화 와가지고 최 교수님 전화 갈 테니까 검토해보고 그냥 해. 그래가지고 예, 회사 이야기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오늘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딱 제가 2009년도에 이제 학위를 받았으니까요. 그때 딱 저도 이렇게 이런 국가과제 그때 김영수 교수님하고 척추술 로봇까지 하면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했었고 딱 그때 느낌에서 그때 몰랐던 거랑 제가 회사에서 십몇 년 하면서 그 사이 다 이것 때문에 고생했고 저것 때문에 고생했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저도 이제 한양대 출신으로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좀 같이 공유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좀 몰라서 고생이 했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주제는 카이메로라는 고용 메디칼 로봇이라는 약자로 해가지고 저 회사에서 만든 로봇이고 현재 국내에 허가받고 국내에서 판매돼서 현재 신경외과 머리 쪽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스템에 대한 제가 상품화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개발 시토를 가졌고 얘를 상품화에 어떤 절차를 가지고 꾸준히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했는지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품하고 나서 어디에 좀 팔려서 어떻게 쓰고 있다 정도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저희 회사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2002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00명 정도 전 세계도 722명 정도 있는 거고 R&D가 322명 정도 있고 그래서 좀 R&D 관련된 18.4%에 저희가 기존의 의료로 저렇게 벌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는 처음에 SPI랑 AOI라고 해서 기판, 회로 전자 자동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회사하고 거기를 통해서 매출을 꾸준히 낼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사들 다 구축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 미국, 스페인 그런 데다가 또 추가적인 외부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 규모는 이렇게 크지만 제가 처음에 조인을 시작한 2011년에는 지금 회사가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인데 제가 조인했을 때는 2011년에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체 인력이 한 200명 정도 수준이었던 수준이었던 회사일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저희가 이걸 시작할 수 있던 건 뭐냐면 아까 보셨던 저희가 SMT 장비했던 그 장비가 광학 기술, 비전, 제어, 기계,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다 엮여 있는 그런 기술이었던 거고요. 그 기술이 현재 제가 이 소개시켜드린 로봇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천 기술적인 면에서는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 저희가 우리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한 거고요. 그때 시작했을 때 저는 회사에 없었습니다. 회사에 없었고 저는 일본에서 포닥으로 한참 공부하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과제 다 된다고 결정되고 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야 그냥 개발만 하면 돼 하고 들어와서 이거 해보래요. 그래서 아 그냥 개발만 하면 되나 보다 하고 들어왔다가 아주 된통 당했죠. 야 이거 개발하고 상품화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를 여기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국가과제를 여기 2011년에 5년 동안 했어요. 5년 동안 했고 여기 과제 했을 때도 저희가 되게 분야를 넓게 시작했죠. 신경외과 쪽 2종, 그러니까 머리랑 브레인하고 척추 쪽 했었고 이민호과는 귀, 코, 목 쪽으로 해서 세 군데에서 총 5군데를 가지고 야, 상품할 수 있어 하고 시작을 했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저희가 느낀 거 뭐냐면 야, 상품화가 이 5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 관련된 5개를 원천기술 관련된 개발을 했지만 하나는 결국 저희가 머리 쪽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머리 쪽으로 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제 하면서 여기 보시면 2015년부터 16년에 저희가 유로기계관 제조 허가 취득이 있고 여기 관련돼서도 여기 여기 보시면 처음 보실 거예요. 제조업 허가가 뭔지, 규격시험이 뭐고, GMP는 뭐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고, 그 다음에 이 보험수과는 또 해야 된다는데, 이건 또 뭔 소리고, 하면서 하나하나 갔던 거고요. 이렇게 한번 유로지에서 허가 받는 거, 하고 봐서, 해서, 야, 허가만 받으면 판매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임상도 하고 오래요, 임상. 그 판매하려면 유효성이 확인돼야 되니까 임상도 하고 와라. 그래서 임상도 진행하고 임상하고 나서 신호리 기술 인정까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저희가 2011년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실제로 첫 판매가 된 게 2020년이고요. 9년 만에 처음으로 고객한테 물건이 들려버리는 진짜 저희가 회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시작해서 9년이 걸렸던 일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아까 최규승 교수님도 안내 받은 것처럼 여기 하면서 저한테 솔직히 그걸 좀 삽질의 역사를 잘 좀 설명을 해주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포인트에서 삽질해가면서 이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8대가 지금 팔려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히스토리들을 제가 쭉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거는 내비게이션 오류 입체 정의의 2등급 제품에 해당되고요. 저희 여기 적응증은 여기 보신 것처럼 뇌전증, 파킨슨, 운동장애, 종양, 생검, 도관사비술 같은 최소 궤도를 하는 가능한 수술 관련 뇌 질환 쪽에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시스템의 용도는 보신 것처럼 어떤 수술 도구를 정확하게 삽입할수록 가이드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 저희가 주 기능들은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환자 영상 정보를 불러와야 되고요. 다양한 환자 영상 정보들이 이제 MR, CT 같은 다양한 종류의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간에 대한 퓨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영상 정보 기반으로 내가 어떻게 가이드해야 할까 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수술 계획과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초기화하고 저희가 제일 핵심적인 저희 개념은 레지스트레이션이에요. 여기 센터 과제에서도 아마 비슷한 개념들이 있을 건데 영상이 다른 영상에서 다른 영상이 물리적 어떤 공간 간의 잡획을 다 맞추려고 하면 레지스트레이션 문제가 필수적이고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푸느냐에 따라서 시스템 애큐러시가 다 결정되는 문제고요. 저희도 이거 레지스트레이션 문제를 대해서 고민하고 내지션까지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아까 보였던 센서 정보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어디 있는지 가이드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고 저희는 여기까지가 가면 기존에 나와 있던 수술 내비게이션하고 비슷한 개념이고요. 이 가이드를 뭐로 해주냐? 우리는 로봇으로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로봇이 어떤 수술 경로를 가이드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장치를 하는 게 저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최초 어플리케이션은 이 뇌전증이고요. 뇌전증 질환들이 있는데 뇌전증 질환이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코지라고 해서 뇌 표면에다가 이 궤두를 다 대두해가지고 뇌 표면에다가 전극들을 그레이드 전극 또는 스트랩 전극이라는 걸 이렇게 뇌 표면에 붙여서 어디쯤 나 있느냐, 어디쯤에 이제 뇌 기존에서 발작되는 위치가 어디냐는 부분들을 많이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실제로 발작되는 위치가 뇌 표면보다는 뇌 이렇게 심부 쪽에 발생들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뇌 심부 쪽에
나는 걸 어떻게 잘 찾겠느냐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딥 브레인, 딥 일렉트로이드라 해서 뇌신부 쪽으로 이렇게 오는 방법들이 있고, 이 방법들이 이제 SEJ라는 수술적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수술 방법이라보다는 수술하기 전에 어느 부분들을 절제를 하든 없애든 하는 방법, 위치를 찾는 수술일 거고요. 이 수술의 위치를 찾고 나면 따로 수술을 한 번 더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들은 요즘 최근에 나온 거고, 이게 실제로 로봇을 제일 많이 써요. 실제로 여기다가 하는데 전극을 10개에서 20개 정도 뇌 쪽에다 이렇게 위치를 받고요. 그럼 로봇이 빠르게 10개, 20개 플랜을 쭉쭉쭉쭉 가이드 해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을 썼을 때 꽤 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파킨슨병이고, 파킨슨병은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쭉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면 여기다 뇌신부에다가 이 전극을 삽입을 합니다. 전극을 삽입해서 관련된 그 전극 기반으로 해서 뇌신경을 활성화해 가지고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신경외과 쪽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수술이 가장 정확하게 인 거고요. 여기 주요 타겟은 뇌신부 쪽에 있는 코어 쪽에 뭐 탈라무스라든지 탈라무스 주변에 있는 기관들에다가 다 넣는 수술이고, 거기에 대한 이 타겟들이 되게 제가 알기로는 부피감이 한 5mm? 5세제곱미리 정도 아주 작은 타겟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되게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째고 뇌신부에다 뭔가 삽입하는, 여기는 카테터 같은 거 삽입되는 거. 그 다음에 수술, 뇌 종양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초기에 브레인 샘플을 획득하는 바이옵시 수술 같은 데다 이렇게 가이드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데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핵심은 조금 째고, 아주 그 궤도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째서 안에 있는 브레인 시프트가 최소화될 수 있는 상태에서 로봇을 정확하게 가이드하여 거기다가 의사 선생님들이 원하는 수술 도구들을 삽입해서 원하는 획득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술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계시는 분이 여기 삼성병원의 이정일 교수님이시고요. 여기 계시는 분이 삼성병원 실제로 저희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술한 프로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 환자분이 있는 거고요. 버벅대는데 환자분이 있고, 여기에다 로봇을 장착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 행위는 정합을 하긴 행위예요. 환자랑 영상이랑 로봇이랑 정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때 했을 때는 환자랑 영상 정합을 하기 위해서 OAM, 3D 볼륨을 획득을 한 거고요. 획득 다 하고 나서 로봇이 자기의 필요한 위치로, 초기화 위치로 가는 거고요. 로봇이 이제 초기화 위치로 쭉 가고, 이 초기화 위치를 간 사이에 MR 영상을 기반으로 의사 선생님이 여기 수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고, 여기 수술 계획 했을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를 지금 수술실에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멸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로봇 가이드로 해서 초기에 여기 궤도하면 되겠구나, 초기 위치를 확인하시고 이제 드랩해서 멸균 환경 구축해 해가지고 쭉 구축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이런데 로봇에 대한 어떻게 멸균할 거, 그런 솔루션들도 추가적인, 진짜 상품화에서는 추가적인 것들이 고민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기술에는 상관없는데 이게 안 되면 판매를 못하니까 파생적으로 해야 되는, 상품화에서 파생적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초기 가이드를 하고 여기 끝에다가 이 마이크로 드라이브라고 해서 마이크로 일렉트로 레코딩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신호할 수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신호들이 뜨는 걸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신호는 의사들이 이미 익숙하게 이 뇌파가 STM, 뭐 GPI, VIM 그런 타겟에다가 정확히 갔을 경우 거기에 대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테스트 전극을 넣어서 정확한 위치가 그 위치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기다 이렇게 임플란트 전극을 이렇게 넣어서 정확하게 수술 경로에다가 넣었다는 걸 확인해서 이렇게 넣고 봉합하고 나면 수술이 끝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거의 뭐 한두 시간짜리
한 두세 시간째 수술 걸리는 걸 제가 한 2분 만에 쭉 설명가지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가이드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품 개발을 저희가 앞에 보였던 시스템에서 저희가 제품 개발을 어떻게 했냐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는 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신경외과에서 쓰고 있는 뇌정의장치입니다. 뇌정의장치고요. 이렇게 환자분에다가 눈금이 1mm 간격, 1도 간격 눈금이는 그렇게 장착을 하고 정압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신경외과 한양대 김영수 교수님이, 야, 나는 이거 사용이 불편해. 이거 불편하니까 얘를 좀 나는 편하게 썼으면 좋겠어.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얘를 편하게 썼으면 좋겠고, 야, 그럼 편하게 쓰면 어떻게 편할까? 그러면 제가 로보틱스 전공이고, 저희 회사도 로봇 기반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화 쪽으로 고민하고 시작한 겁니다. 자동화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야기가 뭐냐면, 야, 그런데, 여기, 최구성 교수님 아시겠지만, 여기 뭐 환자 머리 있는 쪽에 의사 선생님 바짝 붙어서 수술하시잖아요. 그런데, 야, 로봇이 밖에 나왔으면 없고, 좀 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환자 머리 밑으로. 그런 로봇을 좀 만들어줘봐, 나한테. 이제 그렇게 해서 저를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저희. 여기 하는 것도, 이 개념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밑으로, 로봇도 밑으로 넣어달라고 하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센터도 지금 의사 선생님하고 엔지니어들이 합쳐가지고 같이 하시는데, 초기 요구사항들 의사 선생님들이 먼저 주시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수술 어떻게 하는지 김영수 선생님 불러서 수술방에도 몇 번씩 가가지고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수술 프로시저부터 다 이해를 하고 시작해야 되고, 야, 그러면 최대한 수술 프로시저를 기존에 의사님 쓰던 프로시저 최대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할까가 처음에 되게 고민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수술 계획은 이거 할 때 플랜을 막 하시는 거예요. 플랜할 때 플랜을 열심히 해가지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다 계산을 하세요. 계산을 하고 딱 그걸 하겠다 했는데, 여기 눈금이 1mm 간격에서 1mm 사이 정도를 의사 선생님이 감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1.4, 뭐 11.3, 그러면 10이라고 12 어딘가에 눈금으로 자꾸 하시는 거예요. 각도도 뭐 30.5도, 30.7도 하면 그 대략적 여기 눈금을 보고 가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움직여야 돼요. 한 번 움직일 때 한 개 포지션할 때 혹시 포지션 잘못일까봐 두 번, 세 번 다시 한번 재체 확인하시면 하는 건데, 이걸 한두 개 하는 거는 어떻게 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SEG 같이 10개, 20개를 그렇게 계속 한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죠, 수술이. 10개, 20개 계속 일일이 한 번 DBS 2개만 집어넣어도 확인하고 하는데, 뭐 오래 걸리면 2시간에서 4시간 그렇게 걸리시는데 쉽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자동화 해가지고, 자, 그러면 기존에 어떤 로봇이 어떻게 했을까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로사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로사라는 시스템. 이렇게 사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배웠을 때 이게 아티큘레이터 암이고, 그냥 로보틱스 책에 그냥 표준으로 나와 있는 그런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푸마 560이라든지 뭐 그런 로봇하고 거의 구조가 똑같은 로봇이. 그래서 여기를 시작할 때 뭐냐면, 로봇 구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로봇은 구조는 정해져 있는 거고, 야, 이 로봇 구조에 맞춰서 어플리케이션을 하자고 간 시스템이에요. 여기 이렇게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로봇 구조의 로봇의 애큐러시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일 좋은 시스템은 어디냐면, 반복 정도가 나는, 반복 작업하는데 쓰기가 제일 좋은 게 로봇이에요. 똑같은 작업 계속 반복하라는 거. 거기에 좋지, 절대적인 어떤 공간에서 애큐러시를 보장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로봇 자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로봇의 키네매틱 캘리브레이션 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넣어서 캘리브레이션 공장에서 다 하고, 그대로 잘 출하해서 로봇이 그대로 또 좋은 환경에서 계속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했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저희 쪽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내비게이션도 이미 쓰고 계셨던 거예요. 로봇 전에
서지컬 내비게이션 하는 장치가 있었고, 그래서 야, 가이드 해주는 개념이면 내비게이션도 됐으면 좋겠어. 내비게이션도 돼야 돼, 로봇도 돼야 돼, 침대 밑에도 집어넣어줘야 돼, 그리고 정확하게 가이드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 만족하는 거를 저희가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여기 수술 침대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집 구현을 했고, 로봇 가이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센서가 정보를 달려서 내비게이션만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다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존에 나와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여기 센터에서 하실 때도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반 정도 이상 조인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해주시고, 예, 이렇게 했더니 상품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야 들어갈 상품이 되는 거지, 기술로 먼저 픽스를 하고 가면 이게 점점점 나중에 사용성이라든지 뭐 할 때 점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기술을 픽스하고는 점점점 이렇게 돼요. 사용자분들은 최대한 간단하게 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뭘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거 하는데, 그런데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파라미터 세팅을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최적화 알고리즘 돌리신다고 하면 인풋 파라미터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쪼개가지고 많은 것들을 인풋을 줬을 때 더 성능이 잘 나온 것처럼, 여기서는 추가로 저희가 생각 안 했던 부분은 의사선생님 보면 파라미터 많대요. 그럼 성능이 잘 나오는데, 야, 그럼 파라미터를 자동화해 줬으면 좋겠어. 이거 선택도. 야, 그럼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얘도 자동화죠. 근데 추가적인 알고리즘 개발들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리얼하게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있고, 그 안에 사용자 선택이 들어가는 부분도 알고리즘을 해줘야 된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들어오면서 점점점 개발해야 하는데 범위들이 이제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상품화하자고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컨셉이 이거예요, 저희는. 여기 아까처럼 내비게이션을 하기 위한 이 카메라를 이용한 싱글 마커에 대한 3차원 위치 및 자세를 측정하고, 여기 수술 침대에다가 부착을 해서 가이드 로봇 시스템과 이걸 다 통합해서 이 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제품 컨셉을 잡은 겁니다. 제품 컨셉을 잡고, 이 제품이 이제 시장에 나가려고 하면 특허 문제를 또 풀어야 돼요. 특허 시장에 나가려고 다 했더니 남들이 다 특허 다 있는 걸 가지고 나가면 특허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품 나가봐야 제품 판매가 자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여기 클릭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 LDI라는 회사가 캐나다에 있는 회사고요. 대부분의 상품들이 이 회사 센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 한다는 회사들은 다 이 회사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가 우리랑 똑같은 거 개념 가져다 쓰면 나중에 경쟁이 되겠냐? 이걸로 시작해서, 야, 그러면 우리만의 3차원의 위치랑 자세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자고 한 거고, 거기에서 이렇게 별도의 개념을 찾아내고 이렇게 특허까지 해서 미국까지 지금 아까 뭐 마커 여기 4개 정보를 가지고 위치랑 자세를 찾는다는 거고, 저희는 요 하나로 요 똑같은 4개 했던 거를 똑같이 찾아줄 수 있는 기술들을 구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상품화를 해서 시장에 나갔을 때 저희 기술을 또 보호하고 저희만의 독자적인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기술까지 다 특허를 받고 구현을 했었던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 똑같지만 저희가 상품을 나가려면 우리도 대여가 아니라 우리만 대여라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었을 때가 이제 시장에서 상품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있습니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로봇 시스템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 실제로 로봇이 어떤 식으로, 여기 아까 제가 드렸던 노사라는 로봇 시스템이고, 이 로봇 시스템은 여기가
일반적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자리이세요. 여기 머리 바로 옆에 있는 자리인데 여기 있는데 그런데 로봇이 떡하니 그 한 대 센터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선 로봇 가이드한데 이쪽이나 잘 피해가지고 로봇을 잘 배치를 하고 쓰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또 하나 문제점은 환자랑 로봇인데 여기 밑에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환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건데 이게 흔들어지면 로봇 좌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좌표기가 다 정확히 맞춰 놓는데 깨지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 여기 보면 공간상에서 로봇의 3차원 위치랑 자세를 가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이 로봇이 어떤 자세로 갈지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수술 침대하는 거고 요게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님 수술하시는데 앉아서 지금 수술하고 계시는 건데 로봇이 안 보이세요. 이 로봇 암이 여기 튀어나온 게 다고 바짝 환자 머리에 붙어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로봇이 침대 밑으로 다 대부분 들어가 있고 이 암이 이렇게 암만 이렇게 가이드할수 암만 이렇게 올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환자랑 가장 가깝게 고정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가이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여기 뭐 집도기가 올라가는 공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구조가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처럼 아까 제가 렉셀 프레임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렉셀 프레임은 크게 XYG로 움직이는 컨셉하고 아크랑 링앵글이라 해서 두 개의 회전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컨셉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저희 로봇 시스템도 똑같이 XYG로 움직이고 XYG가 타겟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 두 개를 하는 거로 해서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프레임에 최대한 유사한 컨셉으로 해서 맞췄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고 예측을 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로 뭐 동영상인데 로봇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사라는 로봇은 이렇게 로보틱스만 있습니다. 이렇게 기구적인 자동인데 그러면 여기 오리진부터 끝에 위치랑 자세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로봇의 전기과학을 기반을 풀어가지고 이 전기과학 인풋으로 세타, 에론, L2에 뭐 이런 인풋들이 쭉 들어가서 여기 위치 어디야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기과학으로 나 어디 가려고 해 그러면 로봇 끝에 있는 위치랑 자세 정보를 주고 야 그러면 세타 1, 2, 3가 어떻게 돼? 이렇게 찾는 게 이제 역기과학을 이제 두 개를 같이 이제 풀어서 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로봇이 정확하게 가려면 실제로 이게 정치수가 아니에요. 또 로봇을 이제 딱 가공해가지고 나오면 이 에론이 100mm가 진짜 딱 100mm가 아닌 거고요. 100점 몇 mm 조립하면서 100점 몇 mm 세타도 정확하게 뭐 10도가 아니고 10점 몇 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에러가 쭉쭉쭉쭉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돼서 이 공간상에서 이 에러들이 누적이 된 거를 이 로봇 이 기본적 기구학 모델에다가 비선형적으로 보상을 해가지고 에큐러시 최대한 유사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기구학들이 다 사인 코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비선형적이에요. 사인 코사인 함수 비선형적인 공간상에서 어떤 휘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로봇을 잘 지속적으로 그 처음에 로봇이 공장에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걸 하는데 그걸 똑같은 유지를 쭉 유지해야 되는 건데 저희 장비는 그거 아니에요. 로봇 자체는 반복 정도가 나오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어떻게 가느냐는 로봇 끝에다 이렇게 마커를 달아가지고 로봇이 그 위치로 가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거고 로봇이 갔는데 수술 계획보다 덜 갔는지 더 갔는지를 센서 정보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야 센서에서 야 덜 갔으니까 이만큼 더 가 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 에큐러시보다는 센서에 대한 에큐러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기 로보틱스가 있는데 보통 한 자유도당 파라미터가 4개 정도 나와요. 6자유도면 파라미터 24개에다가 베이스 쪽에 6자유도, 엔드이펙트 6자유도 들어가면 뭐 아마 36개 정도 파라미터를 가지고 캘을 하는데 거의 쉽지가 않죠. 일관성이. 그런데 저희는 이 센서만 스테레오 카메라 캘만 잘 돼 있으면 마커 정보를 가지고 공간상의 위치란 자세 정보 계산해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마커 정보 컨셉을 가지고 똑같이 내비게이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기 이 다음에 이제 넣었었던 건 뭐냐면, 제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이건 특허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차별화 특허가 있어요만 했는데, 여기서 당연히 돼야 되는 것들이 요구사항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요구사항이 안 들어오냐면, 당연히 너 수술을 하려면 환자 영상물 정보를 불러와야 되고, 당연히 영상 간의 퓨전 기술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이해했지만은 정합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정합 방법 의사들 실제로 쓰시는 게, 제가 여기 주로 정확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스컬에 간단하게 고정된 CT 영상 기반 정합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의사님 나 좀 이렇게 편하게 좀 트레이싱 하고 싶어. 그런 정합 방법들도 있고요. 그거 정확 묻고, 플랜에 대해서도 수술 계획 어떻게 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수술 계획을 하실 때 저희가 항상 타겟이 눈에 보이는 타겟만 하진 않아요. 신경외과 쪽. 최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뭐 혈관 쪽에 하는 게 눈에 이렇게 딱 보여가지고 하시겠지만은, 뇌 정의적으로는 뇌 어떤 회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병원에 쓸 때 1.5 테슬라 MR 같은 데 테슬라는 잘 안 보인다고, 3 테슬라 정도 되면 20, 30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다 눈에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 근데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다이렉트한 수술 계획 방법을 가지고 하세요. 그런 것들은 이게 차별한 기술의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고, 야 병원에서 이미 임상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 기술도 너의 상품화해서 이것도 기본으로 구현해줘야 돼.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와요.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기술 플러스 앞에서 제가 했었던 우리만의 대요라는 기술들이 합쳐가지고 상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 했었는데 그 자료가 좀 없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면, 저희가 의료기기다 보니까 의료기기는 인허가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인허가를 꼭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받은 인허가에 대해서, 받은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어떤 품질 시스템이 또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뭔가를 자꾸 비교를 해오래요. 이건 또 뭐, 야, 내 거 다 달라. 세계 최초고 뭐고 다 달라. 근데 야, 다르면 안 돼. 너 다르면 야, 허가를 아예 새로 받아야 돼. 야, 최대한 높고 개념이랑 유사한 제품인 걸 찾아와. 식약처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나요?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는 다 달라요. 우리 거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뭐 하는데 최대한 유사한다고 이야기해요. 특히 저희는 이제 전기를 쓰는 의료기기니까, 야, 이것들이 최대한 더 같다고 해야지 허가를 받을 때 쉬워. 이런 컨셉입니다. 이것도 뭔 이야기야. 그러면서 시작한 거고, 그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이런 컨셉들이 뭔지부터 이해해가지고, 최대한 같다고 이제 논리를 또 기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기술적으로 핵심적인 뭐 기술이 다르지만 얘가 핵심적인 개념 차원에서 봤을 땐 이거에서 이렇게 해서 유사해 라고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식약처에서 품목을 만들어 와라. 뭐 다르니까 품목 만들어 와라. 야, 이거 없던 품목이니까 임상 데이터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제품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처음에 들어가서 이건 뭔 소리 하면서 좀 고생했었던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처음에 여기 내용 타이틀만 보시면 이게 무슨 어디다 쓰는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해가지고 여기 이거를 열심히 뒤져가지고, 야, 내가 하고 싶은 개념을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제일 무사하게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할 때 이게 뭐 레귤러리터리 어페어를 가지고 RA라고 해서 이 규제를 뭐 이렇게 신청해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시스템 기술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스템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이거 나한테 설명해주면 내가 이렇게 찍어줄 수 있어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 들어가서 야, 이게 유사하다는데, 그럼 이 제품을 쭉 훑어서 보는 거예요. 쭉 훑어서 봐서, 그럼 내가 지금 하려는 컨셉 제일 비슷한 게, 야, 얘랑 제일 비슷해. 이 르네상스 시스템 이노메드는 척추 쪽이에요. 척추 쪽에서 하는데,
척추에서 가이드하는 컨셉이에요. 척추에서 이제 로봇 가이드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야, 우리 로봇 기술 똑같고 가이드하는 컨셉 똑같아. 어? 그리고 우리 여기 이게 내비게이션이거든요. 내비게이션에서 그러니까 이미 기허가 받은 내비게이션 가이드랑 우리 똑같아.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잡아주거나 안내. 제가 어떤 앞에서도 계속 가이드한다만 계속 이야기했지.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환자한테 접촉해서 뭐 한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철저히 가이드한다는 컨셉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컨셉으로 가지고 한 거고, 이걸 했고, 이걸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이걸 챌린지 받은 거예요. 야, 여기 다 로봇이 3등급에 자동화 수술 로봇기로 들어왔는데 너희 거는 3등급 아니야?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2등급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철저히 보시면 이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소화를 해서 식약처럼 다른 사람 설득을 해야 돼요. 우리 거는 여기 절개, 절골, 삽입 및 고정에 사용되는 실제로 로봇이 실제로 환자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접촉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실제로 로봇이 환자를 뭔가를 갈아내거나 뭔가를 이렇게 뜯어내거나 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빈치랑 노보다 여기 있는데 여기는 인투서지컬 다빈치는 유명한 로봇 시스템에서 잘 아실 거고 이거는 로봇을 마스터 슬랩으로 원격으로 이렇게 잡아내거나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 로보닥이 갈아내는 거예요. 척추 가이드 해서 로봇이게 여기 관절 같은 부분들을 갈아내가지고 임플란트 관절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컨셉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안 해.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건 이거야 하고요. 여기 3등급으로 들어가면 또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3등급으로 들어가면 허가를 들어가기 전에 임상을 또 다 해야 돼요. 허가를 위한 임상들을 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완전 개념들이 달라져요. 허가 전략이 또 바뀌어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쪽이야를 이해를 시키는 거고 뭐 미국에서는 이쪽이라는데 그게 안 통해요. 한국에서 허가받은 그 국가에 들어가 있는 이미 기허가받은 제품들하고 아까 제가 동등비교 되게 말씀드렸잖아요. 동등비교해서 이거 최대한 유사해.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아주 이게 개념이 뭐 측정 기술이 좀 다르는데 야 이거는 3차 위치랑 자세를 구하니까 똑같은 컨셉이야. 이렇게 들어가면서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같은 이야기예요. 뭐 조금씩 말 달라가지고 뭐 하는데 이건 또 뭔 얘기 하면서 근데 저희가 들어간 건 이거고요. 아까 제가 뭐 앞에서 뭐 넥셀 프레임이라고 막 열심히 하는데 이게 여기에요. 스테레오택틱 유닛의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 부분에서 이것들을 개발자가 자기 시스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야 이거 기술적으로 얘랑 제일 유사한 거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 설득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법적으로 여기 써진 내용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 써진 내용 한 줄 한 줄 잡아주면서 이 컨셉이 현재 구현된 시스템에 이거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맞아 라고 이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들이 이해됐을 때 하나하나씩 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국내는 이 GMP라는 게 있고 여기에 최하위의 품목, 유사 품목이 정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단계 위에 것도 다 정의를 해야 돼요. 이거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여기 제가 먼저 GMP 품목부 선정이라는 이야기 드린 건 나중에 결국에 상품화를 하려고 하면 여기 수준에서의 뭔가 상품화 구조들을 쭉 잡히는 거고 이 안에서 유사한 여기에 똑같은 제품 파생 상품들이 좀 만들어지면 GMP를 안 봐도 되는 거고 여기 아니다가 완전 다른 쪽 이런 데다가 갑자기 가면 GMP를 다시 또 받아야 되는 뒤에서 보면 그것도 꽤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뭐 해야 될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허가 받으면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화생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상태였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 공인시험을 해오래요. 종이시험을. 공인시험을 해오라는데 이건 또 뭔 이야기냐고 하는데 전 세계 모든 의료기기들은 여기에 써진 제가 IC 6060을 다시 1이라는 규격을 만족하도록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학생분들 많이 계시지만 학교 다니면서 이 규격 들어보셨어요? 학교에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 회사 가서 이런 비용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면서 하는데 왜 이거 하나도 이게 뭐 뭔지 잘 몰라 죽겠는데 여기 안에 뭐 여기 전자파, 방사성 뭐 들어가면 뭐도 준사 이건 또 뭔 이야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시스템 야, 기능 한번 도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다 만족하도록 다 해오래.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제일 힘든 부분은 의료기기는 위험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또 해오래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뭐야 또 기능만 잘 구현돼도 쉽지 않은데 뭐 리스크를 해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하면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을 이 규격에 따라서 다 해오래요. 야,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 사용자가 쓰게 되면 사용성 테스트 해오라네. 야, 제품이 잡아서 돌아가는데 이걸 다 해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저희가 아까 이야기처럼 제가 멸균 환경에서 쓰고 사용자 다 쓴다 했잖아요. 야, 재사용에도 안정성도 검증해야 되고 환자의 피부에 접촉해야 된다든지 뭐 하고 나면 생물학적 안정성 테스트도 해오라고 그러고 야, 레이저랑 LED 써? 야, 그러면 얘에 대한 또 안정성도 해오래야 되고 야, 그 다음에 너 이거 하면서 너 성능, 필수 성능을 또 정의하래요. 필수 성능은 또 무슨 이야기야? 하면서 또 들어갔죠. 이야기는 뭐냐? 필수 성능은 또 필수 성능이 깨졌을 때 또 이게 안전이나 위험에 대해서 지장되지 않는 정도로 제일 중요한 성능을 정의해오래요. 정의해오고 제조자가 또 스스로 증명해오래요. 어떤 규격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와서 스스로 필수 성능도 정의하고 스스로 증명해오고 그 다음에 관련된 품질 시스템도 다 구축해서 해오래요. 이걸 이만큼 다 해오래요. 이걸 또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지가 않고 내가 들어간 아까 제가 동등 비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품목에 들어가면 너 어떤 스탠다드를 해야 돼 이렇게 쭉 가이드가 좀 돼 있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최대한 그 내용하고 유사하다고 하고 아까 동등 비교할 때 표준 스탠다드도 최대한 유사하냐고 그런 것도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근데 그렇지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601 여기 리스크 소프트웨어 유저빌리티 그 다음에 성능 그 다음에 품질 시스템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뭐 어떤 제품이라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시스템 바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뿐이고요. 그렇게 해서 요게 여기 뭐 국내 위험관리 작성 가이드에 따른 뭐 위험에 대한 쭉 하는 컨셉이에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뭘 받겠어요. 회사 가서 야 위험 분석 평가하고 통제해가지고 자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에서 리스크 매니지 레포트를 써가지고 쭉 모니터링 여기 생산후 정보가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 레포트를 해서 생산 후에 우리 것들이 잘 통제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가지고 그 내용이 다시 위험스럽게 되는 이 부분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하래.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하기 위해서 뭘 플랜이랑 레포트랑 뭐 FM 테이블이랑 얘에 대한 절차를 막 다 수립해서 하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너 이런 거 해야 돼만 있지 이거를 분석할 때 보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우리 시스템 이렇게 쓰면 사용 오류가 사용 일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뭐 잘못되면 시스템이 오동작하면 사용 위험성이 떨어진다는 내용들을 잘 이해해가지고 다 기술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떻게 통제해야 될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통제하고 이것들이 또 개발 요구사항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개발이 되고 이것대로 개발해가지고 우리 위험은 이렇게 해서 통제돼서 낫다는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표준 그 테스트에다 장비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개발하면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영문자 V자 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V 모델이라 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를 일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다 해야 돼요. 하는 거고 여기 보면 URS라 해서 고객 요구부터 들어와요. 고객이 어떻게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이 요구사항을 가지고 시스템이 인풋으로 만들고
시스템 인프 만든 다음에 시스템 인프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 설계를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잡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이렇게 했으니까 아키텍처를 잡고 아키텍처 잡은 다음에 이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구조화를 하실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서브 시스템을 구조할지 유닛 시스템을 구조할지 뭔가들을 계속 구조할 하이라키 계속 내려가면서 구조하는 거고 그러면서 각각의 스펙들이 계속 상세화 되는 거예요. 상세하게 스펙들이 상세화되어 있으면 요구로 여기 올라가면서 야, 이 스펙이 만족했는지 확인해. 여기 유닛 만족하고 시스템 통합에서 시스템 통합에 대한 만족했냐, 서브 시스템에서 뭐 합치면서 이것도 만족했냐, 그 다음에 여기 팸스에 대한 여기 시스템 차원에서 한 거 만족했냐, 밸리데이션 했느냐, 해가지고 여기 대한 여기 짝에 대한 요구사항 문서 쓰고, 테스트 플랜 쓰고, 테스트 레포트가 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면 최소한 그냥 구조적으로 요구사항 문서에, 테스트 플랜에, 테스트 레포트에 뭐 하나당 그냥 3종이 쭉쭉쭉 쌓이는 거예요. 쭉 쌓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속 여기 화살표가 쭉쭉 이었잖아요. 그러면 추적성도 쭉 관리를 해야 돼. 그냥 여기서 갑자기 어떤 요구사항이 상세적으로 우리 개발을 할 때 보면 고객 요구가 들어온 것보다는 요구사항 매칭이 야 이거 해보니까 상세적으로 이 기능 더 필요해 저 기능 더 필요하면서 추가적인 막 서브 시스템 딴에서 개발을 막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도 개발할 때 그렇게 해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놓고 이거랑 다 관계를 다 찾아서 매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 요구사항이 URS부터 SRS 쭉쭉쭉 하이라키를 주고 왜 이게 이렇게 들어왔는지를 또 구조화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각각의 검증을 쭉 해야 돼요.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 대한 문서들도 다 만들어갖고 테스트 플랜도 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는 이런 걸 안 하죠. 학교에 있을 때는 알고리즘 한번 쭉 해서 돌리면 야, 이 도니까 피접을 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죠. 그런데 여기는 또 반복 테스트 쭉 하고 예외 케이스 테스트 쭉 해서 되게 강건한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했었던 게 뭐냐면 제가 뭐 다른 쪽은 성격서가 없는 데서 그래서 아까 했었던 저희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같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예에 대한 있는 거고 하드웨어 있다 보니까 전자파 안정성 테스트를 했고요. 여기 모든 여기 기기들은 다 KC 인증폼이 있어가지고 다 전자파에서 다 하는 거고 의료기기는 요 구경에 대한 따로 있고요. 성능에 대한 테스트 따로 있고 제가 아까 전 레이저 생물학적 테스트하고 여기 레포트 파일 해가지고 좀 파일링 해가지고 쭉 몇 개 문서 해가지고 다 재구출해야 되고 아까 리스크 매니저먼트 해야 되고 여기 이런 것들 아까 이야기한 처럼 재사용할 때 멸균도 저희가 뭐 선언 하나에 따라서 멸균 방법을 다 확인을 해오래요. 멸균 방법이 너 3가지 선택했어? 그러면 3가지 다 검증해오래요. 다 검증하고 너 세척도 했어? 그럼 세척도 검증해요. 너희들이 뭐 방법 하겠다. 저희가 말 꺼낼 순간 다 테스트 플랜하고 시로 만들어서 테스트해서 유효한지 여기가 선언 방법 유효한지 다 검증해오고 시스템 다 돌렸더니 사용 안정성도 있는지 다 확인을 하는 거고 이거고 여기에 보이는 것들은 점점점 다른 상품이면 다른 상품들로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제가 여기 뭐 이런 어떤 시험 외부의 공인 시험 기관들이 한국에 되게 많아요. 이런 시험 기관들에다가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험 기관에다가 저희가 또 설득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우리 테스트 장비를 이해하려면 이 사람들이 테스트 장비를 딱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장비는 이런 환경, 이런 의도로 개발된 거고 이런 환경에서 된 거를 다 시험소 관계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의 이해를 하고 여기다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이제 테스트가 하나 끝난 거예요. 이제 된 거고 이제는 야 그러면 너희 양산을 하는데 양산에 쭉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저희가 고객한테 지속적으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이 품질 시스템이고 여기 제가 여기 관리 기준에 따르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개발부터 저희가 지금 제가 아까 지금까지 앞에서 딱 이야기한 개발 이렇게 하고 뭐하고만 쭉 이야기한 거지 개발부터 해가지고 공장에 언제 어떤 저희가 조립할 뭔가가 재료들이 들어오면 구입하고 제조하고 그 제조 생산 라인에서 검사하고 포장하고 그 다음에 보관하고 추려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고객 불망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반품 이런 거 모든 공정에 대해서 품질 보증하도록 규정을 하고 품질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해요. 여기 이 말만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되세요? 저는 처음에 솔직히 말씀 이해 안 됐어요. 야, 뭘 이것도 다 하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이것도 다 해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던 건 뭐냐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극강으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있고, 저희는 이걸 위해서 의료 생산 라인을 따로 구축했어야 돼요. 생산 라인 구축해가지고 여기 모든 것들을 다 절차를 여기 품질교환센터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제조를 위한 작업 표준서, 검사 표준서, 모든 표준서 만들고 이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하는 부분들 했고요. 아까 제가 막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 이 품질 시스템 안에 여기에 여기 있는데, 여기 품질 시스템에 7.3.1절이 설계에 대한 내용 요구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요약만 하면 되게 간략간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를 가지고 문서화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앞에 입력 있었잖아요. 사용자 요구사항 받고 시스템 요구사항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입력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걸 뭔가를 요구사항을 쭉 쓰고 또 기록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출력물이 결국에는 저희가 만든 어떤 산출물들이에요. 설계 도면,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여기 하는데, 얘네들은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에 입력을 만족하도록 돼야 된다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할 때 그냥 가면 또 안 돼요. 저희가 여기에 리뷰했어? 중간중간에 모든 문서들이 있으면 다 리뷰 기록들이 다 남아 관리돼요. 리뷰하고, 그 다음에 리뷰하고 이게 만들어졌으면 여기 출력물에 대해서 베리피케이션 했냐, 밸리데이션 했냐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VMV를 해가지고 되게 핵심적인 개념이고, 아까 제가 이 베리피케이션이 이야기했던 거는 요구사항대로 나오면 돼요. 요구사항대로 나오면 되는 건데, 여기 밸리데이션 개념 뭐냐면, 여기 또 뭐 어려운 말로 뭐 유효성, 뭐 영어로 이펙티브니스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유저빌리티 테스트에서 사용자 아까 인풋을 넣은 게 있어요. URS라는 사용자 인풋을 넣은 거가 사용자 의도대로 잘 시스템이 동작하다는 것도 또 증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얘는 그 펑션 테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을 하시면 사용자 인풋 이거 넣는데 이 아웃풋 이거 나와야 돼가 이제 저희가 설계 의도인 거고, 그 테스트 정도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좀 종합적으로 봐요. 그래서 사용 안정성 있느냐 보고, 이렇게까지 다 확인됐으면 이 다음에 양산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제조 라인으로 하는 거고, 여기다 문서도 다 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 하고 나면 저희가 시장에 나갔더니 고객이 야, 기능 이렇게 바꿔줘, 저렇게 바꿔줘 한 것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객들이 써보니까 야, 난 이것보다는 이렇게 비프로세스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 추가로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사항 변경을 또 합니다. 요구사항을 추가를 하거나 기존에 나왔던 시나리오를 더 바꿔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변경 관리를 쭉 하고, 이 변경 관리라는 내용이 결국에는 요걸 똑같이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한 거에 대해서 파일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든데 이 모든 거를 지금까지 했던 행위들을 다 문서화 해가지고 작성 검토 승인 다 해가지고 차곡차곡 다 쌓아놔야 돼요. 쌓아놓고 나중에 심사가 오면 규제 당국에서는 이 내용을 이 문서적으로 다 했는지 다 체크를 하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까지 다 하면 하고,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했던 고민해서 했었던 어떤 필수 성능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는 어떤 필수 성능을 잡았다 이런 거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애큐러시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규격들도 저희가 다 찾아가지고 이 규격이고, 이 규격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테스트 사고를 이렇게 쭉 정리한 거고, 이건 안전에 대해서도 야, 우리는 이렇게 공장 출하할 때 이렇게 할 거야 또 다 잡아서 한 거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앞에 막 고생해서 하고 나면 이제 여기 GMP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양산준비도 다 됐으니까 여기 와서 좀 심사를 해봐.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로서 양산할 준비가 됐는지 하는 걸 이거를 처음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해는 만약에 저희가 GMP 아까 제가 앞에 뭐 설명했던 한 번도 최초 인허가 받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무조건 양산 준비 다 하고 이걸 받은 준비돼 있을 때만이 인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미 허가를 받아가지고 제품을 업그레이드 제품들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줄 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열심히 무슨 문서 해야 되는 거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 GMP까지 다 준비돼 있으면 이제서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공인시험 테스트를 다 해야 되고 요 품질 시스템 다 구축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서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한 번 하면 끝나냐? 이게 아니에요. 3년 주기로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3년 주기로 우리 이거 끝날 쯤 되면 또 우리 심사해주고 신청해서 또 갱신사 계속 받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제 여기 IS 13485는 품질 시스템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표준이에요. 표준인 거고 이 표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우리가 좀 빈틈을 좀 줄일 수 있어서 추가로 저희가 이러한 13485라는 품질 시스템까지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은 게 이겁니다. 여기 이거 한 장 받으려고 의료기기 제조인에서 이거 하나 받으려고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을 해오면서 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 요 허가본 하나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 걸 다 해온 거예요. 이렇게 다 받았어요. 야, 여기까지 이거 고생해서 받았으니까 이제 판매됐겠지 생각을 한 겁니다. 부품 마음으로 이것까지 이제 판매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다 왔다 했습니다. 이 뒤에 또 있어요. 저희 이 뒤에 또 있고요. 이게 또 있는 거는 보험수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팔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보험수가를 팔 거냐고 또 결정해야 돼요. 앞에 고생해서 허가를 다 받는 거예요. 허가랑 보험수가는 아예 별도 문제더라고요. 아예 달라요. 식약처가 있고 그 심평원에서 보험수가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하는데 뭐 이런 게 있대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야 여기 이게 급여를 잘 하시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만 이건 또 뭐고 이건 또 뭐야 그러면서 좀 삽질을 좀 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기존 기술로 이미 나가 있는 거냐 그 중에서 급여로 책정된 거냐 비급여로 책정된 거냐 아니면 여기도 안 속해. 그러면 신의료 기술이라고 저희가 없던 기술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뭐 있는데 그럼 신의료 기술에도 또 있느냐? 그럼 신의료 기술 자체도 없으니까 신의료 기술로도 신청을 해야 되느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는 로봇 시스템이 기존 기술이 될 일이 없잖아요. 로봇을 가해서 뭔가를 가이드해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없고 신의료 기술이라는 걸로 들어간 거고 이 신호 기술을 또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 신의료 기술 평가위원회에서 또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하고 여기서 그러면 신의료 기술인지 아닌지 결정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다행히 저희가 들어갔을 때 여기 고시에 672번의 뇌정의 수술 로봇 보조 시스템이라고 있었어요. 신의료 기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제가 계속 유도한다, 가이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랑 똑같은 컨셉이 있어서 이걸 하는데 여기 핵심이 여기 기술 방법도 저희가 했던 노보팔로 결합되어 시술기구랑 정확하게 들어가도 위치를 잡아줌이 제가 앞에서부터 허가를 받고 했던 데 다 그 내용인데 여기 핵심은 여기 있는데 안전성과 유연성을 증명해 와라. 뭐 해요. 안전성과 유연성. 이걸 또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에 다른 제품들하고 유사하다고 했는데 이게 절대 안 받아줘요. 안전성 유연성 증명해 와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CRO라고 해서 임상 대행해주는 업체랑 같이 해가지고 또 임상까지도 갔습니다. 임상까지 가고 임상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뭐 1차 유효성, 2차 유효성인데 이제 이펙티브니스에서 검증하러 하니까 1차 유효성 평가, 2차 유효성 평가 이렇게 나온 건데 이미 CRO 업체랑 의사 선생님들이랑 해가지고
임상시험 계획서를 쓴 거고, 이때 저희가 임상을 세브란스 병원하고 세브란스의 신경외과 장진호 교수님 연구 그룹하고 삼성병원의 이정일 교수님 연구 그룹하고 같이 임상을 시작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온 컨셉을 가지고 해가지고 임상을 하는 것을 자체도 여태 저는 솔직히 처음 경험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 임상이 쉽지 않다는 것도 이제 이때 뼈저리 느꼈죠. 그리고 이때 저희가 임상을 하는데 한 11개월? 환자 한 병원 두 곳에서 24례 정도 해가지고 11개월 하고, 요 레포트까지 나오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분석해서 막 하는데, 해서 여기에 대한 여기 시험 방법, 이상 사례 뭐고, 평가 방법 뭐고, 이어서를 어떻게 하고, 증례 기록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동의서는 어떻게 하고, 관련된 걸 다 정해서 계획하고, 임상 시험을 해서 임상 시험 할 때마다 각 케이스별로 여기에 대한 것들을 다 기록을 남기면서 측정까지 다 해가지고 임상까지 해서 결과 보고서를 그때 냈습니다. 이것까지 내서 이걸 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평가위원회에다가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제출을 해가지고 그래 너 신우르 기술이야 인정을 받고 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언제 받았냐면 19년 8월에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이제 판매 방법까지 이제 수립이 된 거예요. 앞에 서가 받고 다 보험수가 다 잡아가지고 병원에서 우리 거 사면 이 신우르기로 해가지고 너 보험수가 신청할 수 있어 까지 이제 저희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19년을 8월 해가지고 그 사이에 또 저희가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도 하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20년 10월에 세브란스에 들어갔어요. 임상했던 병원 첫 번째. 장준호 교수님만 들어간 거고 그 그룹에. 그 다음에 삼성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한 곳 한 곳에서 여기를 통해서 입소문이 겨우 난 거예요. 아, 여기 가이드한 게 쓸만하더라 해서 세브란스는 삼성병원 되게 많이 쓰는 신경외과에서 이제 뇌정의 수술 케이스도 되게 많은 거고 거기 통해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입소문하고 학회를 통해서 저희 장비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성빈센트 병원, 인천 성모병원 들어가고 2023년 들어가고 나서 해운대 백병원, 서울대 어린이병원, 이대 목동, 고대구로 해서 점점점 병원들이 이제 야 이게 했더니 가이드 되고 쓸만하더라는 입소문들이 쭉 학회에서 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현재 전체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술이 500례 이상이 쭉 누적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장원석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정일 교수님 이렇게 해서 하셨고, 인천 성모병원은 허룬 교수님, 장렬 교수님, 성비세트 교수는 조철병 교수님이 저희 거 제일 많이 쓰고 계시고, 해운대 백병원은 김혜우 교수님, 여기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피지훈 교수님, 그 다음에 이대목동원 김영구 교수님, 고대구로병원은 김혜영 교수님인가? 김종현 교수님 해가지고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게 좀 제가 써머리한 건 뭐냐면 앞에 했던 걸 좀 써머리를 드린 거예요.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차별화 기술도 구현을 했고, 그렇지만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등비교하고 여기 필요한, 여기 품목에 대한 필요한 표준 스탠다드에 대해서 다 테스트하고 성적서 끝나고 성능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양산을 위한 GMP 시스템 다 구축하고 이것까지 다 한 다음에 인허가 받았고, 인허가 받은 다음에 허가받은 제품으로 임상을 한 거예요. 임상을 허가를 위한 임상일 때는 여기까지 하고 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았고, 인허가 받은 다음에 그 제품 가지고 보험수를 확정해서 저희가 임상시험을 하고 동등성 받고 그 이후 판매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서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학교에서 개발하면 2, 3년이면 큰 틀에서 개발 다 끝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발해가지고 이제 쓸만한, 그냥 돌릴만한 거.
끝나는데 의료기로 상품화하는 거 완전 다른 이야기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에 저희는 여기까지 하면 보통 끝나요. 국가과제도 대부분 여기 끝나거나 하는데 요즘에 산자부 국가과제는 이거 다 해서 어디까지 해더라? 임상까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국가과제 하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임상까지 하려면 여기에 대한 스탠다드 다 만족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규격들 다 만족 테스트를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학교는 보통 이 정도 생각하고 말죠. 그런 부분 때문에 했고 제가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 되게 많은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옆에서 누구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때 그냥 닥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상황을 겪으면서 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지 해서 제가 엔지니어인데 이 다른 규격들도 다 이해를 해야 되고 GMP도 이해해서 어떻게 양산을 해야 되고까지 다 이해해가면서 한 발 한 발 왔던 거고 그러면서 우리 회사도 여기에 대한 유사가 좀 올랐던 거고 저 회사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SMC 장비 회사였어요. 의료로서의 준비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십몇 년 해오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인 게 다 구축이 돼 있는 거고 해서 이런 것들 구축도 다 필요해야 했을 때 이렇게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잘 지루했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